안녕하세요. 티파니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중에서 골랐습니다. 49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걸 골라 읽어드려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독자에게 책을 마음을 열고 천천히 읽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만 천천히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울컥한 부분을 읽고는 벌떡 일어나 숨을 몰아쉬고 눈물과 콧물을 닦아가며 읽게 되고 잡으면 놓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잠 안 오시는 분들 듣다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18번째 할 일,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기. 그녀는 시샘이 많다. 주변 여자들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남편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할 때마다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액세서리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훨씬 고급스럽기까지 했다. 명품 숍을 돌아다니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취미였다. 누군가가 새로 수입된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자랑을 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직성이 풀렸다. 그것보다 비싸고 좋은 것을 사서 상대방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마음이 가벼웠다. 내 것보다 훨씬 비싼 제품이군요. 상대방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누가 사준 거예요? 앞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한껏 축혀주었지만 뒤의 말은 그녀의 아픈 곳을 사정없이 건드렸다. 내가 샀어요. 그녀는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한없이 씁쓸했다. 다른 남편들은 돈 얼마 못 벌어도 아내한테 좋은 핸드백을 척척 사주는데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벌면서 선물은 고사하고 왜 내 생일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 알겠지? 그녀가 타박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돈. 이 남잔 도무지 무드를 몰라. 평생 연애소설 한 권도 안 읽은 모양이야. 장미꽃 한 송이야 예쁜 카드로 장식한 선물을 침대 머리맡에 살짝 놓아두면 얼마나 멋져? 그녀는 도무지 로맨스를 기대할 수 없는 남편에게 쏘아붙였다. 선물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고요. 그럼 그렇게 비싼 핸드백은 왜 사달라고 졸랐어? 마음이 담긴 싼 선물도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야. 남편이 비꼬듯 대꾸하자 그녀는 정말 화가 났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나한테 뭔가 남겨진 물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물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싸구려로 해요? 그녀는 말을 쏟아놓고 곧바로 후회했다. 남편의 옆모습은 전보다 늙어 보였다. 얼굴에 검은빛이 돌고 눈썹이도 누렇게 변해 있었다. 요즘 일이 많아 피곤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금방 사라졌다. 남편이 또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돈을 모두 남겨줄게. 그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아? 사업가인 남편은 여전히 손에 든 서류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 남편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확 끌어안았다. 평소의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낭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던 사람이.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내친 김에 영화까지 보고 돌아왔다. 그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었다. 남편에게 이처럼 자상한 면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몸이 건조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작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그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날 하루의 행복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사업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은 180도 바뀐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세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채비를 했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손가방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뭔데 그래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말끝을 흐렸다. 응, 별거 아니야. 뭐가 별거 아닌데요. 그 속에 대체 뭐가 있어요? 나도 좀 봅시다. 남편은 황급히 손가방을 뒤로 감추며 마치 아침에 일어나 요에 실수한 것을 엄마에게 들킨 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남편이 귀엽다고 느꼈다. 적어도 이 순간 남편은 서리뭉치에 빠진 일벌레가 아니었다. 남편이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연애할 때처럼 남편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의 손가방을 빼앗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남편이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며 말했다. 알았어, 지금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모양이었다. 원래는 당신이 잠들면 머리맡에 몰래 두려고 했었어. 그녀가 웃음을 머금은 채 물었다. 대체 뭔데 그래요?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 그녀의 취향을 알 턱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반지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반지를 보았다. 설마. 노란 알이 투명하면서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반지를 남편에게서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맙소사.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한테 이런 선물을 받는 날이 있다니. 그것은 3캐럿 옐로우 다이아몬드였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다이아몬드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녀가 죽기 전에 한번 껴보기라도 했으면 하고 혼잣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소리를 남편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녀가 무심코 한 이야기를 남편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고마워요, 여보. 한참 동안 반지를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 잠자리에 들었다. 반지를 빼놓으면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아 두려웠다. 꿈만 같았다.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흥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내일 이걸 끼고 나가면 모두 기절하겠지? 그녀는 아는 사람들 중에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도 귀한 옐로우 다이아몬드라니. 남편 역시 옆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 일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행복에 겨워 눈물이 찔끔 났다. 이때 남편이 갑자기 팔을 내밀어 아내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힘주어 잡았다. 그동안 남편에게 잘못한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담담한 어투였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 그런데 오늘 결과가 나왔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예단하지 마세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지나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따금 후회할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할 일,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 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폼을 팔아 그의 학비를 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의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소리를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소속을 밟도록 하게.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옷을 더 껴입으라고, 조심하라고 늘 끊임없이 부탁하죠. 당신은 짜증스럽지만 따뜻함도 느낍니다. 돈이 없을 때 그는 항상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며 당신을 훈계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8번째 할 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호기심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는 스승한테 날마다 같은 질문을 했다. 스승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스승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자의 질문이 거듭되자 스승은 돌 1개를 내밀었다.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해봐라. 하지만 팔지는 마라. 값을 쳐주겠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된다. 제자는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이런 쓸모없는 돌을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한 사람이 2냥을 주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단냥을 내겠다고 했다. 제자는 몹시 기뻐하며 돌아가 스승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이 쓸모없는 돌을 글쎄 5냥이나 주고 사겠대요. 정말 팔아야 될까 봐요. 그러자 스승은 나지막히 말했다. 귀금속 시장에 가지고 가서 흥정해보거라. 하지만 이번에도 팔지는 마라. 절대 팔아선 안 된다. 제자는 다음날 귀금속 시장에 갔다. 어떤 사람이 돌값으로 50냥을 제시했다. 2번째 사람은 200냥을 내밀었다. 경쟁이 붙었다. 1만 냥을 주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흥분한 제자는 스승한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일을 모두 말했다. 이번에도 스승은 담담하게 말했다. 최고급 보석성에 가서 값을 매겨보거라. 이번에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명심해라. 보석상은 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3만 냥에 사겠다고 했다. 제자는 거절했다. 가격은 5만 냥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거절했다. 보석상이 화가 나서 제자에게 원하는 가격을 말해보라고 했다. 물론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어기고 돌을 팔 수는 없는 처지였다. 그는 돌을 가지고 돌아가 스승에게 말했다. 이 돌덩이가 글쎄 5만 냥까지 올랐습니다. 팔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승님?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그 일을 시킨 이유를 알겠느냐? 보석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자신에게 매기는 값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남들의 평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한하므로 자신의 숭고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기르면 자신의 가치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자신감은 일종의 흡입력입니다. 자신감을 끌어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 없다고 여겼던 일을 큰 용기를 갖고 해보는 것입니다. 25번째 할 일,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 그는 차를 몰아 집으로 가고 있었다. 일자리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자 한파가 밀려와 온 도시를 꽁꽁 얼려버렸다. 거리의 인적까지 끊겨 적막함이 더했다. 그의 친구들은 대도시에 나가 꿈을 이루겠다는 야심을 품고 고향을 등졌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이 조그만 도시는 그가 나서 자란 곳이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다. 길거리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조차 한눈에 꿰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면서 눈꽃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길을 재촉했다. 얼핏 길모퉁이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고장이 난 모양이었다. 최신형 고급 승용차 안에서 한 노부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는 노부인의 승용차 앞에 차를 세우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노부인은 잔뜩 겁을 먹은 채 지쳐 있었다. 1시간이 넘도록 그곳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마 나를 해치는 건 아니겠지?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노부인은 안심할 수가 없었으므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차 밖으로 나왔다. 낌새가 이상하면 뛰어서라도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리죠. 추운데 차 안에 들어가 계세요. 바람이 찹니다. 저는 조지라고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 그는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자키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차 밑으로 몇 번을 들락날락하자 옷이 더러워졌으며 실수로 손까지 다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트렁크에서 보조 타이어를 꺼내 갈아 끼웠다. 드디어 마지막 나사를 채우고 공구를 정리했다. 노부인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차창을 내리고 운전사도 없이 급하게 길을 나서면서 자동차를 미리 살펴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씩 웃으며 노부인의 차 트렁크에 공구를 넣었다. 노부인은 살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말로 고마웠다.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다. 이토록 적막한 곳에서 강도라도 만났다면.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요? 말씀만 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돈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게 답례를 하고 싶으시면요. 나중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강하게 수고비를 거절하는 그에게 노부인은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부인이 차를 몰고 출발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 사이 날씨가 더 추워졌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서둘러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즐거웠다. 조지와 헤어진 노부인은 계속 차를 몰아 한참을 갔다.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며 허기를 채우기로 했다. 차에서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눈발이 달려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카페는 허름했다. 여정업원이 다가와 수건을 건넸다. 눈에 젖은 머리를 말리라는 뜻이었다. 노부인은 따뜻한 배려에 미소를 지었다. 그 여정업원은 만삭의 임산부였다. 몸이 무거울 텐데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노부인이 주문한 메뉴를 준비하러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노부인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100짜리 지폐를 건넸다. 그러나 시골의 작은 카페에 그런 큰 돈을 거슬러줄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종업원이 급하게 거스름돈을 마련하러 간 사이 노부인은 슬며시 문을 나섰다. 만삭의 여종업원이 겨우 거스름돈을 마련해 돌아와 보니
노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거스름 돈은 소중한 일에 사용하세요. 출산하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오늘 어떤 고마운 분에게 도움을 받았답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정어버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쉬다가 그 노부인의 메모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와 남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다음 달 출산 예정이라서 남편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곁에 눕자 그녀는 키스를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해요, 조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푸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보답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한 편 한 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도 못 드렸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자통님과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